안녕하세요. 마켓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7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ECB가 금리를 내릴 때죠.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쏟아냈어요. Too late and wrong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는데 제일 마지막 줄이죠. 해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트루스 소셜에 올립니다.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요. 그러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쪽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뒤에 가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오늘은 법적인 문제를 한번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연방준비제도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여기 US 코드 242라고 되어 있는, 잘 모르는, 저는 법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에 대한 어떤 임기, 임명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사의 임기는 1935년 8월 23일 이후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고, 대통령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 이 문구가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이사 중에서 한 명을 의장으로, 두 명을 부의장으로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는 각각 4년이다. 4년 동안에, 4년 사이에 해임을 하려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으로 보장된 사람이에요,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정당한 사유,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주로 부패 또는 범죄, 아니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심각한 업무 태만으로 미국에서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펄 연준 의장이 돈을 받거나 범죄를 했다거나 아니면 띵가띵가 놀았다거나 라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요.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었고, 그래서 8년, 26년이면 8년 임기죠. 예, 8년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험난한 시기에 잘 그래도 연준을 이끌어온, 심지어 경제학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아까 법에서 보셨다시피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미국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미국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험프리의 유족하고 미국 1935년에 내려진 판결이고요. 두 번째는 모리슨하고 올슨 1988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거는 이 첫 번째 1935년 판례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988년도 판례도 꽤나 중요해요.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험프리의 유족과 미국 1935년 판례인데요. 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윌리엄 E. 험프리라는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FTC의 위원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당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 험프리 위원이 뉴딜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정치적 견해가 틀리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FTC 위원회에서 해임을 합니다. 근데 해임할 당시에 험프리는 임기 7년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험프리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후에 그 유족들이 정부에다가 이건 부당해임이다. 부당해임이고 이거 남은 받지 못한 자녀 임기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달라라고 하는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때 FTC 같은 독립기관의 위원을 정당한 사유, 아까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부패, 범죄,
그리고 형격한 직무 태만 뭐 이런 것이 없이 해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어떤 기간? 독립기관에. 그래서 이거는 해 해임이 뭐 잘못됐다라는 걸로 처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을 처음으로 제한한 어 규정을 좀 어느 정도 확실히 해 버린 그런 첫 판단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유족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험프리 유족과 미국의 판례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연준 의장이 "해임될 수 없다. 법으로 해임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판례 중에 가장 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1988년 모리슨 대 올슨 사건입니다. 올슨은 그 레이건 행정부 때의 법무부 보좌관이었다고 해요. 옆에 있는 남자분이죠. EPA 환경보호청의 어떤 그 조사가 있었나 봐요. 청문회가 있었는데 문서를 은폐한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 청문회의 준비 과정에서 저 올슨이란 분이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의회가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의회는 특별검사로 모리슨이라는 여자분을 임명을 해요. 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 (Independent Counsel Act)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또 나왔죠. 이 for cause가 있어야 해임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하고 법무부 올슨 행정부 사람이죠. 이 행정부에서 이 특별검사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위헌 소송을 내요. 그래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이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특별검사가 임시직이다. 임시직이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대통령의 권한을 위배하지 않는다. 어 이 특별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소속이 어쨌든 간에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범 대통령의 권한에 위배되지 않도록, 침해되지 않도록 좀 간접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특별검사는 어 이 요 건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권력 분립에까지 닿을 정도로 어떤 "권한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7대 1로 합헌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저 한 명이 꽤나 중요합니다. 이 한 명의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속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헌법이다. 그러한 시스템 위에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저 법은 위헌이다. 헌법에 불일치한다."라는 의견을 단 한 분이 내셨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해임 권한의 해임을 위한 가장 큰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미국의 대법원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보시면, 자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왼쪽 그림 현재 대법관이 6 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프림 코트에 저스티스가 6 명이 있는데 그중에 9 명이 있죠. 9 명인데 그중 6 분이 공화당일 때 지명이 되신 분들입니다. 요분들이 쭉 다 지명이 되신 분들인데 어 이분들이 뭐냐면 결국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민주당 때 지목되신 분들이 요 3 여자분입니다. 요분이 진보 쪽,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관이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밑에 축이 어느 점 얼마나 리버럴한 쪽인지 아니면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요걸 나타내는 쪽이고요. 얼마나 좀 원리주의자, 이쪽은 밑으로 갈수록 원리주의자가 아니고 위쪽으로 갈수록 좀 더 원리에 좀 입각한 이런 쪽의 분들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저 여자분 세 분은 매우 진보적인 분들이세요. 진보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어 요 가운데 세 분은 중도 우파에 가깝습니다. 중도 우파에 가까운데,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거 원리 쪽 원칙주의에 좀 많이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쪽은 보수적이다.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중도 우파까지 포함해서 우파 쪽이 약간 이렇게 6 분이 지금 쌓여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미국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좀 강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분립 원칙이, 그리고 예전보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판결이 있었냐면은 실릴라로라는 데하고요, CFPB라는 곳 정부 기관이죠. 이 두 곳에 소송이 붙었어요. 배경을 보시면 2010년 금융위기 때 의회가 이제 금융위기 하면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뭐 금융이 안 불안정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가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을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단일 국장, 한 명의 국장이 싱글 디렉터를 임명을 하도록 규정을 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만 해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가 세일라로라는 그 부채 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회사예요. 부채 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회사인데, 여기에 광고 그리고 뭐 판매 관행 등이 "소비자 보호에 좀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조사하려고, 뭔가를 잡았으니까 조사하겠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CFP, 저기가 음 "저 구조가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CFPB라는 게 만들어진 저 구조가 위헌적이다. 저런 식으로 생길 수 없는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위헌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이 위헌 소송에서 대법원이 5대 4로 아까 얘기했던 저 국장 해임 조항, 저 부분이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 저거를 어 '대통령은 해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헌 판단을 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CFPB 자체는 뭐 유지할 수 있다. 저거는 운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조항, 음 정당한 사유로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만 드러내면 CFPB라는 저 국가기관은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줍니다. 그럼 저거는 왜 뺐냐? 대법원은 요렇게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아까 한 명의 대법관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 있죠. 어 요 기관은 한 명의 단일 국장이 아까 한 명이라 그랬어요. 한 명의 국장이 있고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정당한 사유로만 해임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 기관의 장은 그 기간 동안은 대표님의 대통령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권한이 너무 많아. 쟤는 선출직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단일 국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한을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아니어도 해임할 수 있게 바뀝니다. 요게 요렇게 판결이 난 것이 이 법안이에요. 자, 이렇게 뭔가 좀 바뀌었죠. 예. 상황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아까의 판결은 2020년이었어요, 판결 난 게. 여기서 2021년에 또 다른 판결이 납니다. 콜린스 대 옐런. 예, 뭐 옐런은 자네 옐런이죠. 제니 옐런인데 이게 모기 업체 있죠. 페니메이하고 프레디 맥. 여기 그 미국의 연방 정부의 관리를 받는 그 모기지 업체인데요. 여기 두 회사의 주주인 패트릭 콜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때 금융 위기에 그것이 이제 모기지 풀을 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유동화 증권에서 잘못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페니메이하고 프레디 맥이 좀 잘 힘들어지면서 정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두 회사의 모든 이익을 재무부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정부가 도와주는 대신에. 이런 이전하는 협약을 연방주택금융청 FHFA라는 곳과 미국 재무부가 체결합니다. 이 두 회사의 모든 이익이 다 재무부로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전 누구냐? 패트릭 콜린스 이런 주주는 뭐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 요 두 모기지 업체를 감독하고 개입하는 요 협약을 체결한 FHFA라는 기관, 연방주택금융청의 구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냅니다. 위헌 소송도 내고 요 협약이 잘못됐다라는 소송 두 가지 다 내요. 자,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대통령이 FHFA 국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이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7대 2로 판결합니다. 압도적으로 판결을 해요. 저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판결에서의 그 사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 국장이 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도 없다.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법원의 변화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권력 분립 원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추세예요. 예전과는 다르죠.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은 행정부 수반에게로 가야 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게 제한을 받고 어 견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권력 분립이다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연준 의장도 해임이 그러면 가능할까요? 이제 요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 개의 판례를 전부 다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좀 해 보시죠. 음 제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옛날 거 험프리 유족 거,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1년 패트릭 콜린스 대 옐런의 판례입니다. 자, 한번 기간부터 보시죠. 험프리 유족 거는 연방거래위원회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모리슨 대 올슨은 특별검사였고요. 셀라로우는 금융보호국, CFPB 거는 그 소비자 금융보호국, 콜린스 대 옐런은 연방주택금융청이었습니다. 기관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보시죠. 이 기관의 구조가 뭐냐? 첫 번째 거는 위원회형이에요. 위원회형. 다수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검사는 수사관, 법무부 산하의 수사관이에요. 그리고 CFPB랑 콜린스 옐런 거는 둘 다 단일 국장 체계, 싱글 디렉터 체계입니다. 그래서 해임 조건이 전부 다 정당한 사유였는데, 이것이 요는 제한하는 게 맞다. 첫 번째 두 개는 합헌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합헌 판결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소리야. 제한이 불가해."라는 거죠.
자, 판결 요지를 볼까요? 자, 첫 번째 건 독립기관은 대통령의 해임권에서 독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쪽에 보시면 단일국장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기관이라도. 독립기관이라도 어 단일국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음 아까 모리슨과 울슨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권한이 제한돼 있다. 독립된 수사관이다, 수사관. 대통령의 권한은 수사관의 범위 밖에서도 충분히 기능 수행 가능하니까 그게 해당 안 된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렇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독립기관인데 연방고려위원회는 위원회형이에요. 여기는 단일 국장형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단 한 명의 권력, 단 한 명의 권력이고요. 여기는 단 한 명의 권력이라고 보기에 너무 작아요. 예, 범위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원회형, 단 한 명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요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는 위원회 구조입니다. 위원회 구조로 단일국장 체제가 아니고요. 또 어쨌든 독립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판례를 통해서 본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한번 쭉 봤어요. 어떤 독립기관이 아니다. 아니 독립기관이고 그리고 위원회형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쪽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파월 렌즈 의장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학사를 받고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무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가 월가의 투자은행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투자은행 근무하다가 재무부 차관으로 또 투자은행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재무부 차관이 됩니다. 차관이 되고 차관하다가 나와서는 이제 다시 또 칼라이글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사로 간 다음에 M&A를 해서 여기 M&A 하는 헤지펀드 자기 돈을 다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도 나오고 자기 돈 때려 박은 또 나와서 지금은 현재 뭐 추정으로 600억 달러의 자산가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고 중요한 거는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무 박사예요.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저 M&A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M&A는 사실 뭐 법싸움이에요, 법. 물론 그 M&A 가치 평가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M&A 계약서 뭐 이런 것들 음 지분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법 얘기가 엄청 늘어납니다. 변호사들이 많이 해요,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변호사 출신이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계약이거든요. 계약이라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M&A 같은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백그라운드 가지고 M&A 부서에서 뭐 이사로서 역할을 하셨죠. 그런 분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잘 알아요. 자, 이렇게 법을 잘 아는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한번 자서전에도 쭉 썼어요. 약간 통화적 그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이어 가지고 통화정책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썼었는데 자기 연준 시절 그리고 파월 연준 시절도 잠깐 뭐 포함해서 쭉 썼습니다. 쓰면서 이 어떤 백그라운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니까 경제학자니까 그거 없는 분들을 좀 많이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그 책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읽어 봤는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생각만큼 많이 세진 않은데 어쨌든 있어요. 있고 근데 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칭찬도 합니다. 어 "잘했다. 이런 부분 잘했다."라고 분명히 칭찬도 하는데 그런 부심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이 부심이 이분은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학 전공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법무 전공을 하셨는데 이 법을 전공했던 법 출신 변호사 출신 연준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좀 치욕적이죠. 많이 치욕적입니다. 이런 독립성 지키지 못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생각이 파월은 1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연임을 했죠. 연임했고 2028 년까지가 연준 이사 그 임기이고요. 2026 년에 연준 의장은 임기가 끝나요. 말년명장이죠, 말년명장.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내려올 생각도 없고요. 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미 해임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난 뭐 법적으로 대항할 거다."라고 얘기를 잔뜩 해 놨습니다. 뭐 언제 옛날부터 해 놨어요. 이 트럼프 일기 때도 얘기를 이미 다 해 놨고요. "니들이 나를 끌어내려고는 나 다 싸울 거야."라고 이미 얘기를 다 해 놨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죠. FOMC에서 기자회견 때도 물어봐요, 가끔씩 사람들이. "물러날 생각 있느냐?" 그러면 완전히 그냥 정말 단호합니다. "노." 바로 1 초도 안 기다리고 노라고 얘기해요. 전혀 생각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6년 전 연준 지도부는 파월 연준 의장직이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FOMC 열어서 "재선출하겠다."라고 결정까지 해 놨어요. 이분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연준의 이 구조가 중요한 거는 독립이 돼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시장의 신뢰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연준은 자기 할 일을 한다라는 이 쌓아 올린 신뢰가 정말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게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하면 연준의 약발은 확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연준을 안 쳐다보고 행정부를 쳐다보게 되겠죠.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는 행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펼쳐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올 때 어차피 연준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누군가가 이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은 폼 많이 떨어지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때 채권왕으로 군림을 하셨던 빌 그로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또 남기셨어요.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들 정말 대통령이 음 지난밤에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어제의 정책을 기분에 따라서 확 바꿔 버리는 그런 미국 주식을, 변동성 높은 미국 주식을 "너 사고 싶냐?"라고 빌 그로스가 얘기를 했어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에서 연준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연준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거는 그냥 신뢰를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장은 트럼프보단 지금 사실 파월을 믿죠. 누군가 한마디 얘기하면. 트럼프는 잘 안 믿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연준이다. 그거를 해칠 수 없다라는, 해쳐 봐서 얻는 이익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이 행정부 재무장관 이런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트럼프라는 점이 문제죠. 예. 트럼프 이분이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이끌어낼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을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고요. 다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어떠한 계획이 뭐 분명히 있겠죠. 단지 연준을 압박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 무엇인가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연준을 위장을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 두 가지를 통해서는 당장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저렇게 웃고 있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웃음 속 뒤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 또 한 번씩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남이었습니다.